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높여 잡았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반도체로만 쏠려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2.5%로 또 한 번 동결했어요. 예상대로죠?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예상했던 거고요. 이거는 뭐 예. 하느니 뭐 그렇죠. 뭐 딱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네. 일단은 금리 인하 타이밍은 이미 놓쳤고요. 사실 하려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쯤에 좀 그렇죠. 한 번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환율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원 달러 환율 한 1,400원대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이 여전히 좀 매파적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도 올해 중에 많아야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이 있어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이제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들은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 지금 간신히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뭐 이런 배경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예. 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금리 전망을 보면 대부분이 동결 쪽인데 점도표도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데 앞으로의 통화 정책 어떻게 전망하세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작년 여름쯤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번 정도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게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또 환율도 불안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사실 주식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예.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만약에 올해 중에 금리 인상한다는 시그널을 준다? 그럼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동결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부에서는 올해 한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 자체가 빠르지는 않지만 우상향 추세고 네. 지금 자산 시장이 이런 분위기, 주식 시장이 이런 분위기면 실물 경제 자체에도 약간의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가 한번 인상이 되면 좋겠다. 살짝 조정을 위해서 오히려 저는 실물 경제가 너무 또 그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을 경계한 한국은행의 좀 선제적인 조치도 예. 가능하다고 봐서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연말에 네, 금리가 한 번 정도 인상이 될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릴 가능성.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거는 기존 전망치보다는 높여 잡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3개월마다 이제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하는데 작년 11월에 1.8%였고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2.0%인데 직전에 이제 국책기관 중에서는 KDI가 이제 1.9%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기관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저희 연구원도 작년 9월에 올해 거를 1.9로 전망을 했고 네. 주요 글로벌 기관들 뭐 국내의 주요 기관들 보면 2% 내외에서 그래서 뭐 저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좀 뭐 특별히 다른 기관에 비해 튄다 이런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예. 2.0% 정도면 무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근데 숫자를 보면 2%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 괜찮을까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반도체가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저성장률이 나올 예,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다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좋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도 호황이 돼서 저렇게 경제 성장률을 끌고 가는 게 그나마 이제 낫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반도체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건 일개 산업의 사이클이잖아요. 예.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 경기가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을 그리는데 그 파동이 과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언제쯤 꺾일지
네. 이제 그렇다면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고 이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한국은행도 예측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여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 사실 증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건설 경기의 더딘 회복이 한 0.2% 정도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 경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하는 배경은 뭡니까? 건설 투자와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물론 하나는 건설업이고 하나는 제조업의 일부 산업이지만 딱 예.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사실 건설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원래 서비스업이나 건설업보다는 고용을 덜 쓰는 그러니까 예. 고용 휴발 효과가 상당히 낮은 산업이고 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석유화과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저기 산업 경기의 호황이라고 네. 고용이 전체적으로 확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건설 같은 데가 잘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인데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가 좀 넘어가거든요. 예. 건설 투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9.9%였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예. 작년에 건설 투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9.9%가 아니고 그리고 뭐 플러스 뭐 10% 이렇게 크게 호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0% 예. 제자리 변화만 걸음만 없었어도. 했었어도 예. 작년 연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가 됩니다. 1.0이 아니고 그만큼 건설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데 예. 작년과 올해 초에 어떤 건설 쪽에 경기를 선행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설 수주 쪽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건설 투자도 좋지 않을 아, 거고 예, 예.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5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쏠림 현상이 얼마나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양극화의 심화 원인으로 이 IT 중심의 성장, 그리고 고소득층 위주의 주가 상승 이익, 그리고 AI 기술 활용 격차를 꼽았는데 이 진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호황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반도체 우리 대기업들만 좋은 거고 네. 사실 나머지는 다 안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단순히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우리 통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서민들 수준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네. 큰 손들 같은 경우 100억이라고 치면 10%가 올랐을 때 서민들은 10만 원 버는 거고 큰 손들은 10억 버는 거잖아요. 네. 예.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로 분명히 이어지는 부분이고 AI 쪽은 아직은 조금 그게 이제 AI 기술이 도입이 되고 AI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양극화까지 벌써 이어졌을까?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AI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런 지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일부 지금 AI로 생산성이라는 건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뭐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 손꼽을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리고 과거 이제 3차 산업혁명 IT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생산성 논쟁도 있었다시피 어떤 기술인지 도입하고 투자가 되고 그게 성과, 즉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AI라고 그게 짧아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노동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결국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최상급지로 불리는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지역의 오름세가 꺾였다는 건 약 2년 만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계속 우리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주간 이제 부동산은 통계가 나오는데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돌아섰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그동안에 올랐을 때는 0점 뭐 예를 들어 뭐 2로 첫 번째 자리까지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서초구만 보면 마이너스 0.02거든요. 네.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0.0이면 사실 떨어진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저기 이제 상급지들은
납작 엎드려서 네.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떨어진 이유가 이제 급매물들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급매물이 많이 나오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규제 정책을 강한 규제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급매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그 유예 조치가 유예 조치가 이제 끝나는데 그 시점을 좀 더 지나서 몇 달까지의 어떤 서울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급매물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오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혼재돼서 나와서 더더욱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점검을 하고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과거의 역대 정부들도 예. 봐도 그렇고 주택 가격보다는 사실 전월세 가격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급매물이 나오지만 결국 그 기존에 거둬들였던 시장에 나왔던 매물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꽤 있거든요. 네. 예. 그게 결국은 전월세 가격을 올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서민들이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가능하면 거주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월세란 말이죠. 네. 주택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서민 체감 경기 왜냐하면은 전월세 가격은 이제 주거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느는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월세 가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가격이 만약에 하반기에 오르게 된다면은 이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성장률에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